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바뀐 과목 경제학입니다. 그죠? 어,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저희 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노량진에서 경제 강의를 한 거는 제가 10년 전까지 일단 경제 강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경제 강의를 직접 안 하고 거의 특강 형태로 일단 강의를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경제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근데 경제 강의를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템포하고 학원에서 하는 템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템포가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템포나 스피드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서 연습해봤죠. 오랜만에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브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경제학을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계속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1, 2월, 3, 4월 강의를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잘 못 풀겠다는 거예요. 5, 6월 갑자기 기출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7, 8월 하고 모의고사만까지 들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부터는 일단 브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하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론적인 것들과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줌으로 촬영을 해서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거는 제가 촬영을 해놓긴 해놨어요. 촬영을 해놨긴 해놨는데 촬영을 해보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3시간 한 45분 나왔어요. 지금 놀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일 다시 촬영을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올리게 되면 정규 수업 시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시간하고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옥상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자료를 드렸지만 그 오늘 경제학 핵심 정리 및 자료가 따로 있을 겁니다. 문제 자료가. 그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줌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촬영했던 강의안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미 지금 촬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올리지 않을 겁니다. 올리지 않고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할 건데 지금 촬영이 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규 강의 한 내용을 핵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다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3시간 45분이 걸려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옥상옥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게 하기에는 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핵심 정리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뽑을 거예요. 따로 뽑아가지고 자료는 이번 주에 자료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정리가 되는 키워드를만 정리를 하고 관련되는 문제만 핵심적인 문제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경제학적인 사고인데 그 경제학적인 사고는 학교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학생들 가르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용은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적합도가 필요하니까 임용시험에 적합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에 적합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임용시험과 거리가 먼 것들 문제는 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지 행정고시 준비하는지 이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에 어차피 경제학 문제는 3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문제 없도록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시험에 적합한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강의를 구성해서 1, 2월 달 기본 강의를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문제를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3, 4월 강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럼 1, 2월 달에 다루고 있는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 다룰 거냐면 이중구 선생 문제하고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습득해야 되는 문제들, 1, 2월 강의 목표에 맞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일단 이걸 구성을 할 것이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3, 4월 달 가게 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들과 제가 본 책들만 해도 뭐 맹큐부터 책이 많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또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정리를 해서 3, 4월 달 연결해 다루도록 해서 우리가 시험 기출 영역에 적합한 문제들로 구성해 3, 4월 달까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5, 6월 달로 갈 거예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경제학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은 지금 계획은 한 7, 8월까지 할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 6월 달은 기출 문제를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는 건 이때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할 건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짧은 동영상 같은 준비된 틀 가지고 짧게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일단 할 생각이고 7, 8월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인데,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루에 일단 기본적 경제학 강의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시간, 6시간 돼도 진도가 다 끝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주나 두 주는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시험 적합도를 생각해 봐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소를 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도 연습하고 그렇게 하려면 블렌디드 러닝 방식 외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과 제 방법이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학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경제학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지금 현재 경제학을 막 그래프하고 도식만 가지고 이해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순서도 안 맞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 현장 가서도 계속 그렇게 돼요. 애들한테 수요공 가르쳐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가격 P가 있고 Q가 있단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수요곡선이란다. 이거 우하향한단다. 수요법칙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 이해되겠어요. 이거 그래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제 수업 실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기존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좀 안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저 방법이 다른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이렇게 해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3시간 45분짜리 촬영한 거는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깝긴 아깝거든요. 3시간 45분 동안이나 실컷 해가지고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아깝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다시 촬영을 해서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들 화요일 정도에 복습하시고 화요일 정도에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계획은 뭐였냐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복습하면서 내일 다시 한번 그 촬영된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문제는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장하준의 그 셜비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한 10년 전 경제학 강의를 할 때부터 학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오랫동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학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분야일까? 그럴 이유가 없다. 쉬운 말로 잘 설명하면 되는데, 그 쉬운 말로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그 분야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전문 용어 때문에 외부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 경제학이 특히나 이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부 다 수식과 그래프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요. 그런데 올해 문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물론 작년 문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문제도 뭐가 있었냐면 항상소득가설 식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하고 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하고 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관찰한 서술적인 내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경제학 가르치는 사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경제학을 막상 본인이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부터 가르쳐요. 순서가 굉장히 엉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방식을 가지고 1, 2월 달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학은 일단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기본 논리하고 흐름만 아시면 경제학은 생각보다 쉽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뭐냐면 경제학적인 직관적 사고를 일단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경제학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관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철저하게 연구 방법을 써가지고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발견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리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이론이에요. 정리의 결과물이.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야기 안 하고 이것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경제학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것만 가지고 냅다 외워서 막 찾으려고 하니까 사례도 잘 안 찾아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론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론을 가지고는 통째로 이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식과 그 다음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거로 이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 설명해도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는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걸 직관적으로 보고 이 직관적인 내용에서 어떤 일반화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일반화가 어떻게 함수식이 되고 그래프가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이제 습관화 들리는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호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학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암기를 하면 암기 과목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중호 선생님도 쓰고 있는데 아무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암기를 하시죠. 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프하고 수식만 가지고 냅다 지금 이제 막 설명하다 보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분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 2월 달에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논리적 이해는 3, 4월 달까지 가면 이제 확실히 좀 다져질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논리는 경제 수학입니다.
근데 1, 2월달에 경제 산수를 좀 할 겁니다. 뭐 경제 산수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 산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이걸 정리를 안 합니다. 일단 경제학의 경제 산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설명을 상대값으로 합니다. 이 상대값에 대한 이해만 적어도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식들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 식이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경제 산수 중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드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경제학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차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게 이제 1, 2월달의 주요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강의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나온 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강의 진행을 말씀드렸던 대로 브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7시 반인데 때로는 8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예. 그래서 여기 웃음 표시도 해놨죠. 완전한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이 강의실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역시 촬영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강 때문에 또 시간을 들여서 오는 번거로움이나 그 다음에 이 강의실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앉아있는 것들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거는 충분히 의문이 생기거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중구 선생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리를 풀어갑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경제학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중구 선생은 희한하게도 경제학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생활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이제 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상 어딘가에는 누군가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부 다 경제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 생활의 대표적인 생활은 뭐죠? 소비. 그런데 소비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분배. 나눠 가지는 것들. 그 다음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일 대표적인 것은 교환이라고 하는 경제생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넉넉하세요? 부족하시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항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서 항상 애먹어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보면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생활에서 가져다 주는 어떤 문제점은 뭐죠? 예, 희소성입니다. 그냥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무엇을 제일 먼저 생산해야 될까? 무엇을 소비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딜레마는 시작되는 거고요. 이 고민과 딜레마에 직면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은 뭘 한 거냐면 이걸 쳐다본 거예요. 아, 인간들이 보니까 희소한 상황에 직면했네. 그래서 얘들 고민을 했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학은 그 다음 뭘 하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경제학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니까 크게 나누면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합리적 선택은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생산하지 말자.
그래서 분업을 하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그죠? 분업을 하자. 그리고 분업해서 교환을 하자.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행동할 때 이 문제, 분배와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 생각해 보니까 분업과 교환을 할 때, 분배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장 경제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제학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걸 경제학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데 그 생존을 어떻게 해왔느냐 봤더니 얘들이 합리적 선택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분업과 교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장과 가격 기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왔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러면 연구의 어떤 설명과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인간에 대한 설명과 연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에 도대체 합리적 선택을 할까? 인간 얘들 뭐야? 궁금해지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릴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집에 있는 형제 자매가 6남매였는데 그 중에 자매님들이 계셨거든요. 형제 자매 중에. 이 자매님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매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옷을 입을 게 없대요. 계절 바뀔 때마다. 근데 집에 방 안에 가보면 자매님들 방에 옷이 넘쳐나요. 근데 왜 옷을 입을 게 없을까? 그러면서 매번 생각하는 게 옷을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싸게 산다라고 하는 이 심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싸게 사는 걸까요?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는 이유는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물건을 쓰다가, 사용을 하다가, 소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당근마켓 같은 데 팝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산 거는 얼마죠? 10만 원에 샀다. 그럼 당근마켓에는 얼마에 팝니까? 4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된 거죠? 6만 원이 마이너스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제 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이 내용이 입력이 돼요. 심리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한계 가치가 체감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면 바로 중고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면서 우리는 가성비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가성비만 생각하는데 가성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심리는 뭐냐면 한계 가치가 체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는 게 바로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심리까지도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이 심리를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심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한계 효용 이론과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심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치 뭐 수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저는 이게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경제학은 철저하게 심리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먼저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얘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왜 편익을 고려해서 왜 비용을 따져가지고 순편익이 큰 방향으로 결정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대전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이기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남아야 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남기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 남기는 거, 잉여를 좋아하는 거니까 인간은 이기적 인간이다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 인간이기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이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어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자꾸만 경제학 교과서에 로빈슨 크루소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예들이 자꾸 나오는데, 물론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경제학 원론 이중근 선생님 책이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중근 선생님 책이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다 이해를 하려면 뭘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경제가 이해됩니다. 근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해하고 계세요? 자본주의 뭐예요? 자본주의 뭐예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자, 그 하나만, 몇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런 겁니다. 분업과 교환의 이야기는 어디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학적 개념, 아니면 정치학적 개념을 따지면, 포드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도구예요. 포디즘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죠. 그럼 대규모 자동차 공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이어 끼우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계 만지는 사람, 배터리 꼽는 사람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분업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잖아요. 분화되어 있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분화라고 하는 역할들이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현재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정했을 때 물건을 최대한 생산해서 만들어냅니다. 포드주의.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분화되어 가니까 대규모로 어떻게 되냐면 생산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이.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 방식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동차 공장을 지을 때 투자를 하는 금액이 100억이 필요하다. 100억 다 있어야 되느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100억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하냐면 100억을 빌릴 수 있는, 빌렸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이자만 있으면 돼요. 이게 생산 요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금융시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자본주의 생산 구조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교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경제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자꾸만 로빈슨만 생각하게 되면, 크루소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경제 문제, 희소성에 직면해가지고 경제 문제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경제학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설명에 따라서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 가시면 1 플러스 1하고 1 플러스 2 이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고민 안 하고 사세요? 고민 많이 하세요?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가 바로 심리, 무의식적으로 그것 때문이에요. 한계가치에 체감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딱 먹고 싶은데, 이거는 싸게 안 팔고 꼭 요까지 주거든요. 한계가치가 체감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그 심리를 역행해서 지금 팔고 있는 판매 전략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실현되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합리성, 기회비용, 매몰비용, 경제자원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 매몰비용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은 옆에다 하나 메모를 하시면 생산요소라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생산요소. 그 다음에 이 생산요소를 투입하게 돼서 만들어진 물건이 바로 상품이에요. 상품은 다시 어떻게 나오냐면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경제학 공부할 때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왜 앞에 생산 가능곡선이 왜 나왔지? 이걸 저는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생산 가능곡선이 앞에 툭 튀어나온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경제생활은 다시 이야기합시다. 생산과 소비, 분배, 교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데, 방금 우리가 봤던 희소성의 문제,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이것들을 학습하는 도구로서 생산 가능곡선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곡선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 인간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희소성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그 학습 도구를 제시하고 있는 게 생산 가능곡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경제 산수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곡선과 관련되는 설명. 그래서 생산 가능곡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학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학습 도구인 생산 가능곡선에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에요. 국민경제는 다른 말로 하면 경제주체입니다. 경제주체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제주체는 첫 번째 국민, 두 번째는 뭐죠?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그 다음에는 국가입니다. 정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책하고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게하고 기업은 우리가 민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민간경제, 사경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적 영역, 공경제,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 두 개는 대립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정치학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시장과 국가라고 표현하죠. 시장과 국가. 사회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자꾸 시장에 들어오는 거 정부 개입. 그러니까 정부 개입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경제학적인 경제활동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이에요? 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도 제일 첫 번째 케인즈가 분석할 때 뭐 가지고 분석합니까? 정부는 빼고 분석합니다. 뭐 가지고 분석하냐면 소비, 수요라고 하는 민간, 가계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이 하는 투자활동, 투자 수요, 이거 두 개만 민간 경제,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원래 경제는 사경제. 원래 경제는 정부는 없어요. 정부 개입이 들어오게 된 거는 20세기 초반에 케인즈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주체 3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 두 주체가 합해져 있는 거니까 계획 경제입니까? 시장 경제입니까? 혼합 경제입니까? 혼합 경제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경제 주체 3주체가 이걸 보면 혼합 경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물건이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배와 교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경제 도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제경제, 가격기구 이런 것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가격기구라고 하는 것, 이걸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경제란 말, 이 말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자, 거기 주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경제의 기본 성격,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합리의 선택의 기초. 그래서 합리의 선택부터 이제 인간과 경제 행위에 대한 탐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을 할 때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학습 도구,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 기본 골격, 이 말은 경제주체, 3주체를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과 가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변수입니다. 두 변수.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은 시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장은 가격 신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시장이에요. 가격 신호에 따라. 그런데 이거 나중에 수요와 공급 분석할 때도 이 표현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가격 신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자, 경제학의 기본 성격, 경제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제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경제학이 어떤 목적을 가진 학문이냐, 이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생활, 생산, 분배, 소비활동,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희소성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희소성의 개념이 중요한데, 희소성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잖아요. 희소성의 의미는 인간의 욕망에 비해 경제생활에 필요한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제 자원, 재화, 상품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희소성과 관련되는 재화는 경제재다. 그래서 자유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희소성의 재화로 보지 않는다. 경제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유재는 뭡니까? 공짜죠. 대가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재화잖아요. 그런데 경제재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발생하는 건 경제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순위를 매기죠. 뭐부터 살까? 뭐부터 살까? 뭐부터 생산할까? 어떻게 생산할까? 어떻게 소비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적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게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거냐? 어떻게 생산할 거냐?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이냐? 순위를 정하는 것. 그 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럼 순위를 정해서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인데,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익과 비용을 뺐을 때, 그 순편익의 값이 극대화되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는 게 많으면 좋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되는 거. 그 밑에 순편익의 밑에다가 총량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총량. 순편익의 밑에다가 총량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에요. 총량이 극대화되는 순간.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총량. 순편익의 총량이 극대화되는 순간. 그럼 순편익의 총량이 극대화되는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윤 극대화 조건, 효용 극대화 조건, 바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조건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한계적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조건. 마지막에. 지금 5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격이 수요를 한다고 칩시다. 누군가의 수요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지금 현재 10,000원일 때 어떤 친구가 1인 피자를 사 먹는데 그 1인 피자의 판수가 18개를 먹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00원일 때 18개 먹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10,000원일 때 18개 사 먹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선택?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말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프하고 그 표만 봤을 때는 이 말을 정확하게 못 봐요. 이걸 그대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지금 현재 10,000원짜리를 18개까지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19개가 넘어가면 19개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까지가 이 친구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까지가 이 마지막 18번째입니다. 18번째. 정확한 뜻은 이 18번째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이게 이렇게 돼야 수요 곡선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수요 곡선에 10,000원에 18개 되면 진짜 10,000원에 18개 사모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10,000원을 주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먹는데 어디까지 먹을 거냐? 18개까지는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18개까지 먹는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이 친구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를 연구하는 건데 행동만 자꾸 설명하면 안 되죠. 이 친구가 18개 사 먹는다. 이거 그냥 보고서예요. 그럼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관찰된 내용일 뿐인 거지. 그러면 이 친구가 18개 사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미리 공부하신 분들한테 미리 설명해 드리면 이거 수요 곡선에다 표시를 하면 이래야 됩니다. 10,000원이 그죠? 가격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8개라는 수량이 표시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량을 딱 보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의 높이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처음 들어요? 이거의 높이를 한계 편익의 높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계 편익의 높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주목을 안 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한계 편익의 높이가 뭡니까? 방금 했던 이야기예요. 이 18개라고 한 이야기는 이 친구가 계속 먹는데 10,000원에 18개까지는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적 판단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계 편의가. 마지막.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 계획표라든지 수요표라든지 그래프를 보실 때 가격이 나오고 수량이 나왔을 때 가격 신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가격에 따라 수요량을 봤을 때 이 수요량과 이 의미는 뭐냐면 한계 편익을 뜻하는 거다. 이 높이 자체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계 편익을 뜻하는 거다. 그 말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총량이 극대화되는 순간. 그죠? 그 순간의 조건. 마지막 조건. 18개까지 먹었다. 마지막 조건. 그래서 19개까지는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9개로 간다는 말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에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량보다는 어디에 집중하죠? 그렇죠. 소비자나 수요자나 공급자의 심리, 그 심리를 설명하는 이 한계적 조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관찰해 보니까 얘들이 이런 조건 하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더라. 총량이 극대화되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했다. 바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경제생활에서 인간이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발견하고 제시했는가?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경제학의 의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이중근 선생의 표현이고요. 욕망은 무한한 반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희소성. 경제학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현상을 주로 설명하고 그 다음 해결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근 선생이 말하고 싶은 바를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입니다. 경제생활에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 이겁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 인간의 경제적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많은 설명은 심리학과 당연히 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올바른 태도가 뭐냐? 이중근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죠. 암기와 거리가 멀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좀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비에서도 합리적 선택, 생산에서도 합리적 선택, 분배에서도 합리적 선택, 인간은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왔을까? 그 방법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합리성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다른 말로 한다면 만족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합리성이에요. 만족을 극대화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을 극대화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쭉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 하루의 일과에는 많은 경제생활이 포함되는데, 그 경제생활에서 우리가 매번 고민하는 것은 이 고민 때문에,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고민을 왜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편익과 비용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비용은 극소화해야 되고 편익은 극대화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성비를 찾아 헤매잖아요. 가성비를 찾아 헤맨다. 자,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이제 비용은 뭐냐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기회비용이 나온 이유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경제 산수가 하나씩 등장할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의 선택은 회계학에서 회계학 장부 정리하듯이, 오늘 우리 500원짜리 콩나물 사고, 그죠? 그래서 500원짜리 콩나물을 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00원을 지출하고,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장부 정리에 여러분들의 만족감이나 효용의 크기가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은 있잖아요. 이 합리적 선택은 회계적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걸 명시적으로 회계적 의미로 오해를 해서 기회비용 문제를 풀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은 주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피자는 거의 1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어떤 음식을 시켜도 피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피자가 기회비용이 거의 한 제로, 가치가 한 제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명시적 비용이 얼마나 나갔느냐, 회계적 비용이 얼마나 나갔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을 할 때 선택과 비용의 상대 가치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결국 뭐냐?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말로 하면 편익이죠. 비용과 편익의 상대 가치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소비자를 설명할 때도 상대값을 설명하고요. 생산자를 설명할 때도 상대값을 표시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상대값을 표시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편익이라고 하는 변수와 비용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상대값을 표시를 해서 내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도. 이거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걸 A라 치고, 이걸 B라 치고, 이 앞에다 로그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함수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B분의 A가 됩니다. 이걸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로그 함수까지 나오면 또 너무 답답해 하실 테니까,
일단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거하고도 같은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관적 가치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기준,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했다. 그러면 합리 선택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우리가 선택을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뭔가를 지출했다. 그렇게 되면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기회비용은 일단 지출된 게 먼저 눈에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명시적으로 된 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의미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주관적 가치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 비용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기회비용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선택에 따르는 대가, 선택에 따라 지불되는 비용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 반영되는 것들이에요. 주관적인 게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비용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 물건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죠. 일단은 물건을 내가 구입할 거 리스트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A, B, C, D 한 4개를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네, 각자의 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줄여나가죠.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자 2개 딱 남깁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자 2개 남겨가지고 실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학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2개를 가지고 비교한 습관이 경제학은 남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A, B라고 하는 2개의 최종 후보자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A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A를 선택을 하게 되고 포기한 게 B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개의 가치를 비교를 해서 A가 훨씬 더 가치가 크다면, 순편이 극대화됐다면 잘한 선택이고요. 그런데 가치가 적다면 잘못된 선택이죠. 그럼 그걸 판단할 때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마지막 2개가 남았을 때 포기한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이게 기회비용의 의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떠올리실 때는 최종 후보자 2개를 남겨놓고 그 중에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으로 한번 표기해 봅시다. 기회비용은 선택을 했는데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가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회비용의 특징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관적인 명시적으로 지출된 것도 있지만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암묵적인 것도 가지고 있다. 이게 기회비용의 특징이에요. 기회비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 중에 최고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수식으로 바꿔봅시다. 바꿔보려면 이 문장을, 그죠? 이 문장을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만들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건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것을 알고 싶은 것,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식으로 만든다면 뭐가 와야 되냐면 포기한 게 와야 돼요. 포기한 것. 근데 이 포기한 것은 뭘 전제로 해서 포기를 한 거죠? 선택을 전제로 해서. 그럼 내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밑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것도 골치 아프면, 이렇게 경제산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골치 아프면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두 가지 법칙만 따르면 됩니다. 일단은 개념의 제목을 보면 돼요. 비용을 구하라 했는지 아니면 편익을 구하라 했는지 이거 이름을 보세요. 이름 보시면 만약에 저는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편익을 구하라고 하면 이것도 상대값이기 때문에 편익이 위로 와야 돼요. 편익이 위로 와야 되고 비용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것도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분자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용은 뭘 전제로 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편익을 전제로 했다면 편익을 전제로 한 비용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편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용을 전제로 한 편익의 가치를 구하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을 물어봤잖아. 비용을 물어봤잖아. 그런데 이 비용은 뭘 전제로 한 가치죠? 선택한 것을 전제로 한 포기한 것이에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법칙을 따라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 게 나머지 이거 빼고는 이 원칙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독립변수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독립변수는. 경제이론과 경제모형에서.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경제학에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통일시켜버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식에서 상대값으로 경제학은 연구를 하는구나. 이걸 먼저 하나 발견했고 두 번째는 명시적, 암묵적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기회비용은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기회비용에서 문제 포인트 하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매몰비용이에요. 매몰비용. 자, 여러분이 아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셨잖아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김밥을 먹는데 김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옆에 사람을 봤던데 라면을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김밥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라면을 시켜야 될까요? 라면 시켜야 되겠죠. 그럼 라면 시킨다고 합시다. 시킬 때 방금 먹고 있던 김밥은 기회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던 김밥 가격을 기회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안 되죠? 기회비용을 판단할 때 시점이 선택 순간, 현재 순간이 돼야 돼요. 매몰비용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는 기회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과 관련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묵적 비용을 반영하는 문제, 이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매몰 비용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줌으로 촬영하는 거기에 두 가지를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포함시키지 않는 거, 매몰 비용. 그래서 기회 비용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시점은 어떻게 돼? 현재 시점이다. 그래서 기회 비용과 관련된 쟁점은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상대값. 두 번째는 뭐죠? 이건 경제산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암묵적 비용.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점. 매몰 비용 빼는 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여기에 초점 두고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걸 연습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매몰 비용은 확인만 해봅시다.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죠? 먹던 김밥에 지불된 비용.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 한번 봅시다.
호텔에서 월 500을 받는 셰프 A씨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냐?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음식의 판매 수입이 얼마냐 봤더니 3억 원입니다. 비용을 봤더니 비용의 합계가 얼마죠? 2억 5천입니다. 자, 그런데 명시적으로만 비교를 하자면 3억과 2억 5천이니까 5천만 원 이득을 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명시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포기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왜? 주관적인 가치가 전제되어 있잖아요. 2억 5천만 가지고 이 사람의 포기한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포기한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사정과 가치는 뭐냐? 월 500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얼마죠? 6천만 원이죠. 그래서 2억 5천과 6천만 원을 다 더해야만 기회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3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레스토랑을 여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의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희소성, 그 다음에 기회비용,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도구, 그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우리가 통해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